네, 안녕하십니까. 조대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운영체제 6번째 시간이고요. 정보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운영체제 1강부터 5강까지 달려오는데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 그죠? 강의 시간도 좀 빡빡했었고 또 여러가지 형태의 어떤 계산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왔었죠. 자, 운영체제 과목 중에서 이제 1강부터 5강까지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참 재미있는 과목이다. 재미있는 부분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하게 될 정보 관리라는 이 테마는 운영체제에서 운영체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또 외부 침범을 대비해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파일과 파일 시스템 형태와 또 디스크 공간 할당 기법, 자원 보호와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들은 아마 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제 큰 4단원에 파일과 파일 시스템을 시작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파일의 구조, 그리고 이어서 디스크 공간 할당 기법, 자원 보호와 보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자, 파일과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얘기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문장의 텍스트가 상당히 좀 빡빡하게 드리워지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뽑아서 또 개념 위주로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시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파일과 파일 시스템에서 우선 그 시험에 파일에 대한 개념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개념은 짧게 점검하고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일 시스템에 대한 개념, 특징, 그리고 파일 스크립트라고 하는 파일 디스크립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암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어떤 문장들을 전부 다 여러분 교재에 표현을 해드렸고 화면에도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파일과 파일 시스템이다. 자, 오늘날은 빅데이터 시대다라고 제가 누누이 데이터베이스 시간부터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파일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작업했던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이 형성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우리가 큰 과목을 우리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어떤 데이터, 자료를 관리하는 큰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 작성을 한다든가 또 엑셀이라는 수치 계산 프로그램으로 또 수치 계산 형태의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또 파워포인트로 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작성했을 때는 항상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파일이라는 게 형성이 됨으로써 저장을 하고 또 그 파일이 막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역시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디렉토리, 다른 말로 폴더라는 개념의 어떤 방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파일을 또 같은 종류끼리 또 묶어서 저장을 해두게 되면 효과적인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파일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파일은 사용자가 작성한 서로 관련 있는 레코드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공부를 했지만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공부했던 우리 정보 표현의 단위를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 처리는 이진수화 되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죠. 자, 이진수는 0과 1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진수를 0으로 하면 바이너리 디지트라 하고, 자, 바이너리 디지트를 줄여서 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한다면 비트가 8개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 레코드가 모여서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파일이 모여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념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파일은 사용자가 작성한 서로 관련 있는 레코드를
모아둔 그 레코드의 집합체를 우리가 파일이라 하고요. 자, 파일의 특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명성, 그리고 활성률, 크기, 그 파일 시스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개념으로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눈도장이라도 찍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은 두 번째 나오는 이 파일 시스템과 그리고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부분인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능과 특징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6가지가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 또 여러분 교재 왼쪽에 보시게 되면 또 오답 쪽지에 보시면 또 틀린 답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죠. 자, 그러니까 뭐 따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념 및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봐도 따로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기본적인 파일이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제가 색깔펜으로 표시해 둔 부분 위주로 줄쳐 두세요.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 수정, 제거할 수 있게 한다.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사용자, 우리 같은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파일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는 필요 없는 파일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파일 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만 컴퓨터를 조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집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엄청나게 크겠지만 그 큰 용량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었던, 내가 그날 작성했던 어떤 문서들을 폴더라는 개념의 방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작성했던 어떤 문서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그런 파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정보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파일 시스템의 기능 및 특징 좀 집중해서 좀 봐두시길 바라고, 이번 페이지에서 이번 단원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이 부분이에요. 별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자, 파일 디스크립터의 개요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파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는 어떤 제어 블럭을 의미한다. 정보를 갖는 그리고 컨트롤하는 어떤 블럭 단위를 의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 제어 블럭을, 파일 디스크립터를 다른 말로 여기 5번에 보시면 파일 제어 블럭이라고 해서 FCB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FCB라는 이 용어가 파일 디스크립터랑 똑같은 말이고, 다른 말로 풀이해서 쓰면 파일 컨트롤 블럭이다, 파일 제어 블럭이라고 해요. 그래서 4번에 보시게 되면 파일 이 디스크립터, 다시 말해서 FCB는 파일 시스템이 관리하므로 사용자가 직접 참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것은 우리가 파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가 임의로 건드릴 수는 없지만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있음으로써 파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새겨두시면 되겠어요. 자, 실제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FCB의 정보, 다시 말해서 파일 디스크립터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당연히 파일 디스크립터, 다시 말해서 FCB에 속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아주 많이 출제돼요. 여러분 시험에도 아마 이 문제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파일 이름. 쉽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체제 과목에서 다른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정보를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분증을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신분증 내에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 안에 뭐 기껏 해봐야 이름하고, 그쵸? 주민번호하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하고, 이 정도만 들어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름과 주민번호 내에는 여러분의 생년월일도 들어있고, 또 여러분이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죠? 자,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고,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위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 다시 말해서 FCB에 대한 정보는 파일의 이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에서의 파일의 위치, 어디에 사는지, 그죠? 위치와 그다음 그 파일의 구조,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의 유형, 그리고 액세스 제어의 정보, 파일의 유형, 그리고 생성과 제거된 날짜와 시간까지도 그 파일에 대한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 최종 수정한 날짜 및 시간,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틀린 답으로 FCB의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을 때 틀린 답으로 잘 나오는 게 이런 거 말 바꿔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최종 수정한 날짜 및 시간이라는 게 알 수 있지만 최초 수정 날짜 시간이 틀린 답으로 잘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오답 쪽지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만 하나 메모를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으로 잘 나오는 게 최종이 아니라 최초라는 말로 잘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 작성을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문서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일에 대한 정보 중에서 뭐가 저장이 됩니까? 그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이 시간에 수정을 했다 그러면 이 시간의 날짜가 그 파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파일을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던 날짜는 컴퓨터에 기억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수정했던 또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그 날짜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 최초가 틀린 답으로 몇 번 나왔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 정보 관리의 첫 번째 4.1단원의 파일과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크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그 출제 부분을 쭉 보게 되면 파일 디스크립터의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이번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파일의 구조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파일의 구조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이고 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체제에서도 이 파일의 구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도 똑같이 한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순차 파일, 영어로 하게 되면 시퀀셜 파일이라고 하고요. 순차 파일은 레코드를 논리적인 처리 순서에 따라서 연속된 물리 저장 공간에 기록하는 게 순차 파일의 형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갈로 2번에 나오는 게 이제 직접 파일이죠. 직접 파일, 다이렉트 파일. 항상 우리가 순차라는 말과 직접이라는 말이 우리 시험에서 우리 그 정보 처리 기사산업계사 시험에서 이제 순차라는 말과 직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 MP3를 이용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노래를 듣고 있지만 조금만 더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을 때 이제 카세트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를 들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를 들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의 그 한 면에 노래가 보통 한 5곡 뭐 많게는 10곡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 10곡만큼 들어있는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만약에 중간에 5번째 곡을 내가 듣고 싶으면 테이프를 처음부터 쭉 감아서 5번째 곡까지 와야 되죠. 이게 바로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곡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CD 플레이어나 MP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5번 곡을 듣고 싶으면 5번째 곡을 바로 클릭하면 그 곡을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다? 직접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차 파일은 카세트 테이프 생각하면 되고 직접 파일은 CD 플레이어나 MP3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 개념으로 순차 파일과 직접 파일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나오는 말로서는 이제 순차 파일은 순차 파일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러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너무 쉬운 거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그 용어 중에서 파일 레코드들이 순차적으로 기록된다는 말은 쉬운 말이고, 두 번째, 순차 접근 방식이라 해서 영어로 SAM, 쌈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쌈 파일, 그죠? 쌈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쌈의 SAM의 약자가 Sequential Access Method 또는 메모리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기 테이프를 모형화한 구조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테이프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테이프를 좀 접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테이프는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로서 대용량이기 때문에 주로 은행이나 뭐 대기업의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담아두는 메인 서버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기억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카세트 테이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차 파일의 장점은 뭐냐? 파일 구성이 용이하겠죠.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읽을 수 있으므로 기억 공간의 이용 효율이 높다. 그러니까 기억 공간의 이용 효율이 높다는 것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담고 그 다음에 담고 담아가기 때문에 차곡차곡 담는다는 의미에서 기억 공간의 효율성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랜덤 방식인 이 직접 파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한 번은 여기 담았다가 한 번은 여기 담았다가 한 번은 여기 담았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억 공간이 뻥뻥 비어서 기억 공간을 관리하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단점 볼까요? 자, 자기 테이프에 속하는 순차 파일의 단점은 파일에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거나 삭제 시에 파일 전체를 복사함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순서대로 데이터를 담아두고 난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삽입할 때 맨 뒤에 넣으면 상관없겠지만 중간에 막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 그럼 원래 있던 것을 뒤로 옮기고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순차 파일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쌈 파일, SAM 파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직접 파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직접 파일의 일단 정의는 임의라는 거. 직접 파일은 다이렉트 파일, 다른 말로 랜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랜덤, 마구잡이로, 임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의의 물리적 저장 공간에 기록한다는 의미고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레코드의 특정 기준으로 키를 할당하게 되고 직접 접근 방식이라 해서 땜이다, 담이다, 그죠? 다이렉트 액세스 메소드 또는 메모리라고 합니다. 직접 접근하다 보니까 해싱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해싱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기억장치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사이 또는 주기억장치와 CPU 사이에서 매핑 테이블을 이용해서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주소를 찾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직접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주소가 명확해야만 그 주소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고 그 주소를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해싱 함수를 통해서 계산에 의한 어떤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리적인 상대 레코드 주소를 계산한 후에 해당 주소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고요. 레코드는 해싱 함수에 의해서 계산된 물리적 주소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직접 파일에 대한 얘기를 장점과 단점을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직접 파일의 장점은 말 그대로 직접 접근 기억 장치니까 우리가 앞에서 전자계산기에서 배웠던 DASD 방식이죠. DASD라는 약자, DASD의 약자는 Direct Access Storage Device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순차 파일, SAM 파일 같은 경우에는 SASD 방식이겠죠. SASD의 SASD는 Sequential Access Storage Device의 약자겠죠. 그러니까 사스드와 다스드로 또 같이 비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접근 기억장치의 물리적 주소를 통하여 파일의 각 레코드를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그죠? 접근 및 기록의 순서에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순차 파일은 순서에 제약이 있겠지만 직접 파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접근 시간도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단점은요? 단점은 주소 변환 과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아무래도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 공간의 효율이 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저장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뻥뻥뻥 비어버리는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색인 순차 파일인데 요거는 이제 I3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3 파일. I의 약자가 인덱스의 약자죠. 인덱스라는 것은 색인, 그죠? 일련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는데 자, 색인을 이용한 순차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요. I3 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각 레코드의 키값 순으로 논리적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각 레코드의 실제 주소가 저장된 색인을 관리한다.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자기 디스크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자기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접근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디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i3 파일 같은 경우에는 순차 파일과 또 직접 파일을 조금 혼합해서 장점만을 뽑아서 사용하는 형태의 구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자기 디스크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 중요한 말이고 자기 테이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물리적 특성에 따른 색인의 구성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트랙, 실린더, 마스터 색인 세 가지인데 요 트랙과 실린더라는 용어는 자기 디스크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자기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자기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트랙이라는 것은 디스크의 원판의 동심원을 트랙이라고 하죠. 동심원을 트랙이라 한다면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그 트랙들을 모아둔 것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것도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아마 제가 한번 다뤘나 모르겠지만 디스크라는 게 원판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펜이 됐습니다. 자, 디스크 원판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잘 안 보이나요? 자, 선 굵기를 좀 굵게 해서, 자, 디스크 원판을 이렇게 존재한다면, 디스크 원판 안에 이렇게 트랙들이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죠? 이 트랙이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림에서 한 3개밖에 안 그렸지만, 수십 개, 수백 개의 트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 트랙이라고 부른다, 트랙. 그죠? 트랙이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원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디스크는 이 원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떻게? 자, 원판이 한 개의 원판이 있고, 그 밑에 또 한 개의 원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자, 그 밑에 또 한 개의 원판이 이렇게 존재하고, 원판이 여러 개가 존재하죠.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첫 번째 원판에 있는 이 트랙과 두 번째 원판에 있는 이 트랙, 같은 트랙. 얘가 만약에 10번 트랙이면 얘도 10번 트랙, 얘도 10번 트랙, 얘도 10번 트랙이 있으면 같은 트랙들을 모아놓은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실린더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의 트랙, 하나의 동심원을 트랙이라 부르고, 자기 디스크 원판은 여러 개의 원판이 깔려있기 때문에 동일한 트랙들의 모임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디스크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말을 우리가 i3 파일에서 알아두시고, 자, 물리적인 특성에 따른 색인을 구성해서 트랙 색인과 실린더 색인 그리고 마스터 색인 세 가지가 있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i3 파일의 장점은 순차 처리와 이미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는 게 이게 특징이죠. 이거 특징 잘 알아두시고,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고 삽입 삭제 갱신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자, 단점으로 뭡니까? 추가적인 기억 공간이 필요하고 접근 시간이 직접 파일보다는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일의 구조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두 번째 나왔던 직접 파일, 다이렉트 파일 부분이, DAM 파일 부분이 시험에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어보시고, 이번 단어는 많이 읽어보시고, 또 특별하게 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외워주셔야 되는 게 이번 단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단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단원은 디렉토리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앞에 페이지까지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파일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파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나 엑셀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이 생기죠. 그러면 그 파일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생활을 한다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때 주로 내가 리포터로 작성했던 어떤 문서가 있으면 폴더를 1학년 때 뭐 리포터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파일을 막 저장을 하겠죠. 2학년 올라가면 또 2학년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졸업할 때, 졸업 논문 쓸 때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자료를 다 찾아봐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편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개념이니까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노란색 모양으로 생긴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파일 시스템에서는 파일과 디렉토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디렉토리라는 말보다는 폴더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가 이제 1단계 디렉토리 구조가 되겠고요. 그 두 번째가 2단계 디렉토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계층적 디렉토리 구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파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사람으로 개념을 잡는다 그러면, 사람도 어딘가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공간을 우리가 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람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뭐 남자라는 종류와 여자라는 종류가 있고, 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겠고. 자, 지금 이제 강의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20여 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좀 지루해질 만한 시간이 왔죠? 지난 그 운영체제 1강부터 5강까지는 진짜 막 계산 문제 때문에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달려왔는데, 이번 시간이 사실 조금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전체적인 내용도 상당히 텍스트가 많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 비전공자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전공자인 학생들보다 비전공자인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암기 능력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암기력이 뛰어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연상기억법을 이용을 해서 연상 메모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내용들을 암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시험에 좀 더 고득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파트라고 수업 시작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또 제가 또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디렉토리 구조를 제가 예를 드는데 사람을 파일이라고 비교한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우리가 디렉토리라고 비교를 하죠. 폴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들이 이제 자취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집을 우리가 원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룸도 있고 또는 투룸도 있고 또 쓰리룸도 있고 주택도 있고 뭐 다세대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이 1단계 디렉토리 구조를 우리가 원룸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원룸. 그 얘가 딱 맞아요. 그죠? 자, 가장 간단하죠. 가장 간단하고 모든 파일이, 모든 사람이 하나의 디렉토리 내에 위치하며 관리한다. 하나의 그 방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거실 자체에서 침대도 놓고 거기서 그대로 자는 거잖아요. 하나의 공간 안에 모든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원룸이다. 1단계 디렉토리 구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모든 파일이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원룸 안에 그죠? 원룸 안에 침대라는 게 있고 냉장고라는 게 있고 뭐 세탁기라는 게 있고 있으면 각각의 이름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죠? 만약에 투룸이라고 생각하면 집에 만약에 냉장고가 2대가 있다. 그러면 방 안에 있는 큰 방 안에 있는 냉장고 또는 바깥에 거실에 있는 냉장고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일 수 있지만 그죠? 방 하나에다가 냉장고가 2개 있다면 이 냉장고 이름과 이 냉장고 이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얘가 적절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모든 파일들이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자, 모든 파일이 같은 디렉토리 내에 유지되므로 이해가 용이해야 되고 또 파일이나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면 파일 관리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렇죠. 원룸 안에 한 명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 명이 살게 되면 관리하기가 복잡해요. 그렇죠. 투룸 정도 되면 그죠? 좀 시끄러운 사람은 방 안으로 넣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단계 디렉토리 구조를 투룸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투룸은 중앙에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가 있고, 자, 중앙에 마스터 파일이라는 것은 뭘로 예를 들면 될까요? 그죠? 거실이라고 예를 들면 되겠죠. 자, 투룸이라는 개념이 그 어떤 개념인지 안 살아본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그죠? 자, 원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관문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하나가 통째로 원룸이고요. 자, 투룸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이렇게 방이 하나 따로 있죠. 이렇게. 그죠? 방이 하나입니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이 이게 뭡니까? 거실인데 얘를 중앙에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가 있고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 그 아래에 사용자별로 서로 다른 파일의 디렉토리가 있다. 얘가 뭘로 예를 든다? 마스터라고 예를 들고 얘가 사용자 파일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파일의 이름들이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룸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서는요. 파일 이름이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C라는 이름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져야 돼. 이 안에 A라는 이름, 똑같은 이름이 2개를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A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이 안에서 A라는 이름을 또 쓸 수 있다는 거야. 왜? 이 안에 있는 A와 바깥에 있는 A는 다른 A니까. 그죠? 근데 이 안에서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내용을 저장할 때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죠? 작성하고 난 다음에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했다고 칩시다. 바탕화면도 하나의 디렉토리, 하나의 폴더입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A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니까 a.ppt라는 파일이 생겼다 이거야.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를 또 막 작성을 해서 또다시 A라는 이름을 저장하려니까 이미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버라이트 하시겠습니까? 덮어 쓰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등장하는 걸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이름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디렉토리 내에는 똑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1단계 디렉토리 구조라 그런다면 2단계 디렉토리 구조는 똑같은 이름을 서로 다른 방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다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2단계 디렉토리 구조의 특징 첫 번째,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는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를 관리한다. 이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 이 부분이 이 사용자 디렉토리를 관리한다는 거죠. 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거실을 통과해야만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죠? 거실을 통과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의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에서는 유일한 파일 이름을 사용해야 하지만 다른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에서는 동일한 파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개념이 뭡니까? 이 거실에서는 A라는 파일 이름을 또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것도 하나의 같은 방이니까. 하지만 이 거실에서 A라는 이름을 쓴다면 방 안에서 A라는 똑같은 이름을 쓸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바탕화면에서 또는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내 컴퓨터 안에서 어떤 A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A라는 폴더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같은 레벨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단계 디렉토리 구조였고요. 투룸으로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계층적 디렉토리 구조다. 트리 디렉토리 구조다. 그러니까 트리라는 개념이 뭡니까? 자, 트리라는 개념이 자, 부모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식 노드가 있으면 이 아래 또 다른 노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게 트리 디렉토리 구조죠. 자,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큰 방이 있으면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안에 방이 하나 있겠죠. 자, 이렇게 A라는 방이 있고 B라는 방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또 뭐 있어요? B라는 화장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 안에 또 다른 방이 존재할 수 있는 형태. 그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계층적 디렉토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루트 디렉토리와 여러 개의 서브 디렉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디렉토리 구조를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과거에 우리가 많이 썼던 DOS,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DOS라는 운영체제, 그리고 윈도우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그리고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이 계층적 디렉토리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집의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자, 파일의 공유와 파일 관리가 쉽고 디렉토리 조작이 간편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폴더 관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폴더라는 말 자체가 디렉토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폴더 정리를 잘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서 작성했던 여러 가지 파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도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야동 같은 그죠? 자, 그런 파일을 다운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남들이 보면 안 돼. 그래서 꽁꽁 숨겨 놓고 싶어. 바탕화면에 딱 저장시켜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서 뭐 A라는 방을 만들어 놓고 A라는 방 안에 들어가서 B라는 방을 만들어 놓고 B라는 방 안에 들어가서 C라는 방을 만들어 놓고 방을 계속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로 만들어서 그 맨 끝에 방에다가 그 소중한 그 파일을 이렇게 보관해 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이 우리가 쓰고 있는 도스나 윈도우즈 디렉토리 구조가 그런 식으로 트리 디렉토리 구조로 밑에 계속해서 폴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지루하실까봐. 그죠?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자, 디렉토리 구조에 크게 세 가지. 1단계 디렉토리 구조, 단일 디렉토리 구조라 하고요. 또 2단계 디렉토리 구조, 그리고 계층적 트리 디렉토리 구조,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몇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에 네 번째.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라는 것도 있어요. 순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하위 파일이나 하위 디렉토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거. 이게 특징이 되겠죠. 사이클에 오인되지 않는 구조로서 비순환이다. 순환하지 않는 디렉토리 구조다. 요거는 개념만,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고요. 자, 특징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공유된 파일을 임의로 제거하면 고압 포인터 문제가 발생한다. 자, 좀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공유된 파일을 임의로 제거한다. 자, 우리가 그 컴퓨터가 어떤 파일을 찾아갈 때는 항상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갑니다. 그죠? 주소를 이용해서. 그러면 어떤 A라는 파일을 내가 A라는 폴더 안에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A라는 폴더 안에 그 A라는 파일을 내가 만약에 지웠다. 그러면 사실은 주소도 함께 지워져야 돼요. 주소도.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 A라는 폴더 안에 있는 A라는 파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A.ppt라는 그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주소도 함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A라는 파일을 그냥 지워버렸는데 주소가 지워지지 않으면 그 주소가 차지하는 공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고와 포인트를 다른 말로 댕글링 포인터, 영어로 댕글링 포인트라고 해요. 이 댕글링 포인트라는 것은 메모리가 해제되어도 주소값을 그대로 갖고 있는 현상이에요. 메모리가 지워지게 되면 그 주소값도 함께 지워져야 되는데 주소값은 남아있고 저장된 그 내용만 지워져 버리면 그 공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댕글링 포인트의 의미가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공유된 파일을 임의로 제거하게 되면 고와 포인트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요거 같이 한번 알아봐 두시고요. 자, 디렉토리 구조의 마지막입니다. 일반적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는 트리 구조의 링크를 이용하여 순환을 허용하는 그래프 구조다. 그러니까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와 좀 반대적인 개념이죠. 순환을 허용하는 그래프 구조고, 중요한 포인터는 시험에 나왔던 말은 두 번째, 사용하지 않는 디스크 공간을 되찾기 위해서 가비지 콜렉션, 쓰레기 수집이라고 하죠. 가비지 콜렉션이 필요하고, 또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참조할 수 있는 카운터, 계수기가 따로 필요하다는 거. 이 두 가지 특징을 따로 줄쳐놓고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의 구조에 이어서 디렉토리 구조까지 알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큰 단원의 이름은 정보관리라는 단원이에요. 그죠? 자, 정보관리라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는 하나하나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중에 그 데이터들을 내가 손쉽게 찾아내고 필요 없는 걸 지우고 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파일의 개념이 중요하고, 그 파일을 담아놓는 디렉토리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일과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정보 관리에 대한 개념이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그러면 이러한 파일과 폴더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그렇죠. 저장 공간인 디스크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 디스크의 공간을 할당하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디스크 공간 할당 기법입니다. 자, 디스크의 공간을 할당하는 방법의 그 첫 번째는 연속적인 할당과 두 번째는 불연속적인 할당,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연속적인 할당은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공간을 할당한다는 얘기고, 불연속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할당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우리가 앞에서 파일 그 시스템의 구조에서 배웠듯이 순차 파일의 형태냐 직접 파일 형태나 이 개념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러면 연속 할당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교재에 파일을 디스크에 연속된 기억 공간에 할당하는 방법으로 생성되는 파일 크기만큼 공간이 필요하다. 연속적으로 할당되니까 그 길이만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개념이고요. 자, 특징을 한 6가지 정도 역시 시험에 나왔던 문장을 표현했는데, 논리적으로 연속된 레코드들이 물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접근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순서대로 저장되기 때문에. 자, 디렉토리가 단순하고 관리 및 구현이 역시나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생성과 삭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과 삭제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로 내가 어제 작성했던 걸 저장했다가 오늘 필요 없으면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편화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단편화가 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요. 자, 저장 공간의 크기가 만약에 20KB, 20K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만약에 15K의 어떤 내용을 저장을 시키면 20K 공간 중에서 15K만 사용을 하고 5K라는 공간이 남죠? 남은 걸 뭐라 그래요? 단편화가 발생했다. 무슨 단편화? 내부 단편화가 발생했다. 이게 내부 단편화였고, 외부 단편화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10K인데 내가 가져온 데이터는 15K짜리야. 그러니까 15K짜리를 10K에 넣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부족하죠. 못 들어가고 10K가 통째로 남아버리면 이걸 우리가 외부 단편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생성과 삭제가 반복되니까 파일이 만들어졌다가, 그죠? 또 지웠다가 반복하니까 중간에 뻥뻥뻥 뚫혀버린단 말이야. 그죠? 공간이 비워져 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단편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파일을, 그러니까 컴퓨터를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을 썼어요. 그죠? 몇 년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없는 파일을 다운받았다가 또 저장했다가 또 지웠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집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수많은 단편화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 단편화를 한 곳으로 쫙 모아주게 되면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윈도우즈에서. 그쵸? 디스크 조각 모음.
기억나시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게 뭡니까? 단편화가 많이 발생했던 그 파일들을 한 곳으로 쫙 모아줌으로써 남은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속도, 디스크의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단편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주기적인 압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주기적인 압축이 뭡니까? 이게 바로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거야.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쫙 모아주는 압축 과정을 하게 되면, 그죠? 단편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단편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압축이라는 방법이 우리가 한번 사용이 됐었죠. 한번 배웠었습니다. 자, 좋아요. 연속 할당 부분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색깔펜 칠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외워서라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불연속은 어떻습니까? 자, 디스크 공간을 일정 단위로 나누어서 할당하는 기법으로서 섹터 단위의 할당과 블럭 단위 할당이 있다. 두 가지로 나눈다. 역시나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불연속 할당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에요. 만약에 나온다면 연속 할당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죠. 자, 불연속 할당의 특징 중에서 하나만 볼게요. 얘는 뭐야? 불연속 할당은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연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외부 단편화는 뭐야? 10K라는 공간이 있는데 통째로 15K가 못 들어가니까 통째로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째로 남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연속으로 막 지 마음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딱 맞는 공간 찾아서 쪼개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디스크 공간 할당 기법에서는 연속 할당 기법과 불연속 할당 기법이 있는데, 연속 할당 기법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연속 할당 기법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 용어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자, 블록 단위의 할당이라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불연속 할당의 세 번째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파일이 연속된 여러 개의 섹터를 묶은 블록 단위로 할당되는 기법이고요. 세 가지로 이제 블록체인 기법, 또 색인 블록체인 기법, 그리고 블록 지향 파일 사상 기법 세 가지 나오는데요. 역시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읽어봐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겠고, 한번 읽어만 보세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에 이거 하나 보세요. 파일 할당 테이블 FAT. 자, 요거는 단독으로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FAT라는 것은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 하고요. 파일 할당 테이블입니다. 파일을 할당시킬 수 있는 테이블이다. 이 뜻이죠. 사용자가 해당 블럭의 포인터를 실수로 지워지게 하는 것을 예방하고 블럭 접근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모아둔 것이다. 그러니까 파일을 어디에 할당시킬 것인가를 다 모아서 이제 표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파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FAT라는 파일 할당 테이블이라는 게 사용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에 이제 디스크 공간 할당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제 자원 보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쵸? 정보 관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보, 그 데이터를,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기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자원 보호의 개요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자, 프로세서와 같은 주체들이 자원을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쵸, 제어하고, 자원의 물리적 손상을 예방하는 기법을 자원보호라고 한다. 뭐 시험에 나왔을 때 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자원보호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 접근 권한이 부여된 객체에게만 접근을 허용한다. 자, 자원보호의 기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접근 제어 행렬, 액세스 컨트롤 매트릭스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알파벳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알파벳의 약자가 E는, 그쵸? E는 실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행. 그리고 R은 판독, read, 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W는 write,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가, 자, 파일을, 어떤 A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인사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은 급여 파일을 읽을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W가 적혀 있으면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B라는 사람에게는 인사 파일을 읽고 실행하고 쓸 수 있는 세 가지 권한을 모두 부여한 거고요. 얘는요, B라는 사람에게
급여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C라는 사람은요? C라는 사람은 인사 파일을 실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여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한 개의 권한만 부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접근 제어 행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행렬 모양으로 표를 만들어 놓고 각 사용자별로 어떤 파일을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영어 약자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 제어 행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은 밑에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자주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표를 딱 주어지고요. 주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인사 파일과 또 급여 파일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적당한 예가 없습니다. 그죠? 동시에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도 만약에 R이 있다고 칩시다. RE 이렇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사 파일과 급여 파일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 얘도 읽을 수 있고, 그죠? C는 그 인사 파일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여 파일도 읽을 수 있다는 의미죠. 단 C라는 애는 인사 파일과 급여 파일을 둘 다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인사 파일, 급여 파일 외에 다른 파일도 있겠지만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자원보호기법의 첫 번째 접근 제어 행렬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전역 테이블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역 테이블이라는 것은 가장 단순한 구현 방법으로서 영역, 객체, 접근 권한의 집합을 목록 형태로, 그죠? 목록 형태입니다. 목록 형태로 구성했다. 이 목록 형태라는 것은 이런 형태예요.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딱 적어놓고 A라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 파일을 뭐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 B라는 사람은 뭐 급여 파일을, 그죠? 급여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목록 형태로 쭉 작성하는 방법을 전역 테이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죠? 자원을 보호하는 기법입니다. 이 자원을 보호하는 기법에서 이런 권한을 주의한다는 것은 신입사원에게 모든 문서를 열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없어요.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원에게 한 부장님이나 뭐 과장님 정도 되면 어떠한 파일을 너는 열어볼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거죠. 신입사원에게 막 열어줬다가 그 신입사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중요한 문서를 잘못 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보호의 기법 두 가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는 이제 접근 제어 리스트라는 건데, 자원을 중심으로 접근 리스트를 구성한다. 자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말이고요. 접근 권한이 없는 영역은 제외되고 사용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액세스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접근 제어 리스트. 그다음 네 번째, 권한 리스트라 해서 자격을 주는 거죠. 영역을 중심으로 권한 리스트를 구성을 해서 각 영역에 대한 권한 리스트는 자원과 그 자원에 허용된 조작 리스트로 구성된다. 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지만 역시나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자원보호라는 단원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파일을 또 보호하는 기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PPT로 문서를 작성했거나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작성했던 그 파일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첫 번째가 파일의 명명, 네이밍, 그죠? 파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잘 잡아줘야 돼요.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모르는 사용자를 접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서 리포트를 쓰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파일 이름은 주로 뭘로 저장을 합니까? 뭘로 저장을 하죠?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파일 이름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학 개론 과목을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경영학 개론 과목에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리포트를 작성할 때 그 리포트 내용이 만약에 제가 경영학은 잘 모르지만 자, 경영학 개론 과목 중에서 오늘 그 리포트를 썼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에 관련된 걸 썼다. 그럼 저장할 때 경영학 개론 슬래시 또 아니 다시 이렇게, 그죠?
파일 이름을 잘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경영학 개론, 경영학 다시 컴퓨터. 자, 이렇게 저장해 놓게 되면, 이렇게 저장, 점에서 HWP 또는 PPT. 이렇게 저장해 두면 나중에 파일을 찾을 때 편해요. 그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A로 저장한다든가, ABC로 저장한다든가, AAA로 저장한다든가, ASDF로 저장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많죠? ASDF로 저장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키보드 누를 때 가장 편한 게 이렇게 딱 올려놓고 ASDF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장하면 나중에 그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게으른 사람들이 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죠? 파일 관리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걸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문서를 함부로 저렇게 파일명을, 네이밍을 잘못해서 찾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비밀번호 중요한 문서는 걸어둬야 됩니다. 각 파일의 판독 암호와 기록 암호를 부여하여 암호를 아는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 내가 암호를 걸었으니까 나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암호를 걸어두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암호를 까먹으면 그 문서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암호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접근 제어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접근 제어라는 것은 사용자에 따라 공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사용자에 따라서 니는 쓸 수 있고 A라는 사람은 너는 허용을 하고 B라는 사람은 허용을 하지 않고, 그죠?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사용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목록을 정해서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접근 권한을 허용한다는 방식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입사원에게는 그냥 단지 읽을 수 있는 권한만 준다든가, 한 대리나, 그죠? 과장 정도 되면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부장 정도 되면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뭐 이런 등급에 따라서 권한을 나눠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접근 제어 방식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비밀번호는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인터넷을 쓰면서 비밀번호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수시로 이렇게 많이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저도 사실 좀 귀찮아요. 그죠? 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오늘 로그인하니까 뭐 당신은 비밀번호를 변경한 지가 몇 개월 됐으니까 반드시 변경해 주세요. 변경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그죠? 변경하면 내가 까먹는데 뭐. 그쵸? 아마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하고 내가 까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 변경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언제 나의 소중한 정보가 해킹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즘 같은 험악한 세상에, 그죠?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보안이라는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보안입니다. 보안. 뭐 결국 오늘날 이런 소중한 정보를 지켜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 내용들, 시큐리티 관련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보안의 정의는 뭡니까? 컴퓨터 시스템 내에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하여 통제된 접근 방식을 다루는 거다. 자, 보안을 하기 위한 요건은 뭐다? 기밀성. 그 다음에 김일성 하니까 김일성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김일성이 아니라 김일성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사투리가 섞인 그 발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좀 사투리를 쓰고 있는 경우 이제 사람이긴 하지만 뭐 지역 특성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썼는데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쪽 지역 사람들은요 제가 말을 하면 사투리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요. 자, 위쪽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를 딱 듣고 아 어느 지방의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쪽 지방 사람들은 제 목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디 그 지역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뭐 농담이고요. 아무튼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인증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부인 방지까지 5가지인데 인증이라는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인증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 전송 정보가 오직 인가된 당사자에게만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인증을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쵸? 로그인이죠. 로그인. 그죠? 우리가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는 항상 로그인을 해야만 그 사이트 내용을 이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기사 친구 들어와서 강의를 들을 때도 여러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셔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그인 한 사람에게만 수정될 수 있다. 로그인 한 사람에게만 강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저는 사실 뭐 솔직한 심정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강의를 진짜로 정말 열심히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 정책상, 그 기사 친구의 정책상 그 강의 공유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공유해서 강의 듣고 계시는 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기사 친구 측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을 공유자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괜히 공유하셨다가 시험 기간 얼마 안 남겨가지고 그 강의가 잘리는 그런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이제 공유 의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강의가 이렇게 잘려서 시험 얼마 남지 않고 강의가 잘려서 못 듣는 그런 학생들을 옆에서 많이 보면 사실 그 강의라는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시험 기간까지 강의를 듣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뭐 하여튼 뭐 기사 친구 회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유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저도 더 힘내서 서비스를 더 열심히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인증 절차가 되겠죠. 자, 부인 방지라는 말, 이 말도 참 재밌는데요. 자, 데이터를 송수신한 자가 송수신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송수신의 증거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쵸? 이게 공유하게 되면, 그죠? 의심이 되면 공유가 날라갔습니다. 공유가 됐습니다. 강의를 잘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공유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때까지 로그인했던 철저한 분석, IP 조회 이렇게 다 들어가서 뭐 이런 경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IP를 조회했는데 이쪽 IP와 이쪽 IP가 오후 낮 2시에 동시에 이렇게 접속이 돼서 다른 강의가 이렇게 들었던 게 이제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는 거야. 그럼 100% 공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부인 방지 시스템도 같이 보안의 요건 중에서 돌아갈 수 있다. 자, 이 5가지가 보안의 요건이라는 거.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얘기 나중에 우리 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위너스 클럽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뒷담화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위너스 클럽 만들어서 저를 통해서 또 기사 친구를 통해서 정보 처리를 취득한 분들만 따로 모아서, 물론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자격증을 따면 앞으로 다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바쁘지만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위너스 클럽에 들어오셔서 과거에 내가 정보 처리를 공부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라는 얘기도 논하고, 또 지금 뭐 조대호쌤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합격을 했을 때 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제 작은 바람입니다. 자, 좋아요. 보안을 유지하는 기법 이제 역시 또 이어서 나오는데요. 외부 보안과 내부 보안이 있어요. 이제 외부 보안보다는 내부 보안이 시험에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외부 보안은 시설이나 운영 보안이니까 뭐 방화벽이나 이런 거, 그죠? 건물 내에 어떤 그 방화벽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방화벽이라는 것은 진짜로 막 벽돌로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침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내에 이제 파이어월이라는 어떤 방화벽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외부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외부 보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이제 천재지변이나 진짜로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운영 보안이라는 것은 전산소 관리 및 경영자들의 정책과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안으로서 접근 권리를 부여하여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권한을 줘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내부 보안이죠. 자, 내부 보안은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내장된 보안 기능을 이용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고, 프로그램의 신뢰성 있는 운영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부 보안이라는 게 더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도 내부 보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권한 있는 사용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쵸? 나오더라도 틀릴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자, 정보 보안의 기법. 자, 이 부분은 별표 3개짜리죠.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 정보보안 기법은 비밀키 시스템과 공개키 시스템 2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는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개론 파트에서도 이 부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정보보안의 기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비밀키 시스템. 비밀키 시스템을 다른 말로 동일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죠? 동일키 시스템. 그 다음에 공개키 시스템을 다른 말로 서로 다른 키로 하는 거니까 다른 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비밀키 시스템을 자,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대칭 암호화 기법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칭 암호화 기법. 자, 비밀키. 자, 결국 비밀키 이꼴 비밀키하고 대칭키하고 같은 말입니다. 대칭키 암호화 기법. 자, 대표적인 게 대칭키의 대자를 따서 데스기법. 실제로 대칭키의 대자를 따서 데스기법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데스기법. 데스기법이 대표적인 거다. 자, 키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해독 가능하므로 키의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암호화 복구화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키의 분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DS 기법을 주로 사용을 해서 평문을 64비트로 블록하고 실제 키의 길이는 56비트만 이용을 하는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줄쳐놓고 알아두시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쉽게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 이 공개키 시스템하고 비밀키 시스템에서 자, 수업이 좀 지루할까봐 또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드릴 건데요. 그 연애 편지를 과거에 쓸 때 요즘은 그런 경우 없지만 진짜 한 옛날 세대로 좀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아주 옛날에 꽃편지지에다가 그죠? 여자친구한테 또는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쓰는데 어쩌고저쩌고 편지를 쓰면 우편으로 이제 우체통에 넣어서 이제 그 편지가 집으로 가잖아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나? 요즘에 이메일로 다 되고 그죠? 그 메신저로 다 되는데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써서 친구한테 보내면 옛날에 진짜 그 좀 고지식했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공부할 시기인데 남자친구한테 편지가 왔네? 막 부모님 막 뜯어봐서 이거 뭐야 이렇게 혼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친구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자, I love you 라는 메시지를 자,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지 말고요. 한 칸씩, 아니 두 칸씩 뒤로 밀자. 두 칸씩 뒤로 밀자? 무슨 말이냐면 H-I-J-K K L-M-N O-P-Q R-S-T E-F-G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YZ 이건 A로 써야 되나? A O P Q U W U 아무튼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메시지를 딱 보내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부모님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건데 한 개씩 뒤로 밀어서 보내는 거야. 이게 비밀키 시스템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키 시스템을 하게 되면 키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해독이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편지가 오니까 부모님이 딱 보니까 뭔가 좀 의심스러운 거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열심히 막 연구해서 해독해 보니까 이거 두 칸씩 미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키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해독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자, 비밀키. 그죠? 대칭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대칭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이제 대표적인 게 대자를 따서 데스기법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개키 시스템. 요거는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다. 특징이고요. 얘랑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자, 암호키는 공개하고 해독키는 비밀을 함으로써 해독키를 가진 사람만이 해독이 가능하다. 자, 이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할 때, 그죠? 또는 뭐 폰 뱅킹 할 때, 모바일 뱅킹 할 때 누구에게 이제 송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좌번호 적고 비밀번호 적고 다 적고 난 다음에 송금 완료를 딱 누르면 뭐가 날라오냐면 시크릿 카드에 21번째 숫자의 4자리 중 앞에 2자리를 입력하세요. 또 26번째 4자리 중 뒤에 2자리를 입력하세요. 이거 날라오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보내는 신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바뀌긴 하지만 앞에 2자리와 뒤에 2자리 입력하세요. 근데 대답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그죠? A라는 사람의 시크릿 카드에는 21번째 앞에 2자리가 1, 2지만 저 같은 경우는 21번째 앞에 2자리가 3, 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건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공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지만 대답하는 그 시크릿 카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딱 그 개념이 맞아요. 자,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비대칭 기법이고 암호화 키는 공개하고
그쵸? 은행에서 제공하는 거는 시크릿 카드에 몇 번 눌러라는 걸 공개했지만 해독하는 것은 비밀로 하는 거죠.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독키를 가진 사람만이 해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RSA 기법이다. 요거. 그래서 요 RSA 기법 요거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공개키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키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외워두시고, 비밀키 같은 경우에는 대칭키라는 말하고 데스 기법 요거 세 가지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기타 오른쪽 페이지에 3번에 디지털 서명 기법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증교환 기법 몇 번 나왔었는데 역시 수신자가 메시지 전송 도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시지가 정당한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인증교환 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나머지 접근 제어 기법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된 보안 메커니즘의 설계 원칙에서 개방된 설계를 의미하는 게 뭐냐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알고리즘은 알려졌으나 그 키는 비밀인 암호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바로 보안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밑에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자의 인정을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문 인식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고 보안 카드를 입력할 수 있고 최근에는 홍채 인식 시스템도 지금 그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에서 이제 톰 크루즈가 나와서 이렇게 했던 그 방식 있죠. 그게 아마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버스 탈 때 카드 꺼내갖고 일일이 찍는 그 번거로움도 없어지면서 버스 탈 때 버스 운전기사님 위에 있는 그 뭐 카메라 같은 거 한번 딱 쳐다보면 내 홍채를 인식해서, 그죠? 내 계좌에서 버스비가 빠지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4단원의 정보 관리 부분을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뭐 사실 이번 시간에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별로 재미없는 강의이긴 합니다. 사실 지난 그 운영체제 1강부터 5강까지가 사실 재밌었는데, 그죠? 이번 시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이번 강의를 좀 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파일과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디스크 공간 할당 기법, 그리고 자원의 보호와 보안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은 운영체제 7번째 시간으로서 분산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영체제 실제라 그래서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운영체제는 총 8강으로 마무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열심히 달려주셔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20문제 중에서 18점 맞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재밌는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오셔서 여러분의 목적을 꼭 달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